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분가해준 거, 누구만 하고? 나만 하고. 약속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오면 다음 생에는 우리 만나서 어떻게 해보자. 이게 우리 친구들 위한 노래, 친구들 위한 노래. 우리 집에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1달러 안 줘요. 2달러, 5달러 딱 주면서 Thank you. I come from Korea. 돈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 그냥 돈가만 그럼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머리가 생각지 않았던 2달러 딱 튀어나오고 생각지 않았던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야. 건강. 내 이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청국장 가요. 다음날 화장실에 가면은 똥이 60cm가 나와요. 그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그 저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을 그렇게 먹여냈는데 조카가 6인데 전부 다 저지방대학을 나왔어요. 황창현 신부님께 배우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행복 특강 가르침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당 신부님이 그냥 쭉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7월 22일 날 53명의 자원봉사자들하고 잠비아를 갔어요. 그래서 잠비아에서 2주일 동안 있다가 그 한국 팀들은 한국으로 가고 저는 미국에서 봉사 오신 분들이 8분이 계셔서 그 8분하고 같이 LA에 들어와서 LA 강의하고 시카고 들렀다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3번째 도시 콜로라도 스프링스 분당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동창 신부들이 한 17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 때 우리 동창들은 유명했어요. 모이면 싸우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동창들은 모이면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 서품을 받고 동창 신부 모임 이름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아브라함하고 롯 아시죠? 네가 여기를 목동들끼리 우물을 가지고 싸우니까 네가 이쪽을 차지하면 난 저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위쪽을 차지하면 난 아래쪽을 갈 것이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물을 하나 팠는데 물이 나와갖고 다시는 싸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이에요. 그들은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우리가 우리 동창이 이제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25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소품 받은 지. 근데 놀라운 거는 아직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창 신부는 이제 난 여기 안 나온다. 그래갖고 안 나오는 신부도 있고 또 어떤 신부는 1년 쉰다. 그런 신부도 있고 어떤 신부는 나 입학 동창한테 가겠다. 서품 동창하고 입학 동창은 좀 달라요. 중간에 이 과락이라고 그러죠. F학점 맞아갖고 한 학년 떨어져거나 문제가 있어서 또 한 학년 떨어지고 이래갖고 우리 반은 총 6개 반이 모여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아직도 싸워요. 근데 저는 동창 모임을 이렇게 외국에 강의하러 나오는 일 외에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가면 너무 재밌어요. 싸우는 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 보고 배울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난
4월달 동창 모임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성지 주일이 막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동창 신부 하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린 미사 때 강론을 하는데 그날 주제는 12제자와 예수님 이야기였대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럼 애들이 막 저요 하고 손을 들어갖고 답을 맞추면은 스님이 상을 꼭 줬대요. 근데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아주 열렬하게 저요 해갖고 너 제대로 나오라고 이제 제대로 불러 올렸대요. 그래,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얘가 이스가리옷 유다요. 답을 맞힌 거예요. 엄청 똑똑한 애죠. 근데 신님 문제를 하나 더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진짜 또 배반한 제자가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얘는 이스가리옷 유다까지만 안 돼요. 그럼 눈이 막 올라가고 머릿속으로 막 불리는 거예요. 유다 말고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나?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막 고민하는 게 안타까운 나머지 신부님께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 있잖아.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 그때 얘가 막 눈을 막 돌리더니 우병우인가? 그래갖고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신부님이 뭐라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당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 그 사람 절대 모른다 그런 사람 있잖아. 그때 얘가 또 막 눈을 막 돌리더니 그럼 김기춘인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웃겼어요. 정말로.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창 모임이 끝나고 평창 집으로 가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어른들,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지금 서울 구치소는 거의 임시 정부를 꾸려도 될 정도로 대통령 들어가 있죠, 비서실장 들어가 있죠, 장관 들어가 있지, 차관 들어가 있지, 수석 들어가 있지, 거기다 또 학계에서도 총장 들어가 있지, 학장 들어가 있지, 거의 뭐 임시 정부를 꾸려도 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인데 나라를 책임졌던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또 우리는 정말 아이들한테 뭘 물려주고 있는가, 이런 참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들한테 생명이 흘러넘치는 나라, 행복이 흘러넘치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음의 문화를 물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14년 연속 자살률 1위예요. 우리는 툭하면 뭐 죽는데, 툭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대구 쪽에서 나온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대구에서 대통령을 내지 못한다면, 선출을 내지 못한다면 우린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 아니 대통령 선거 열심히 했으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일이 아니고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꼭 대통령이 돼야 돼요. 꼭 우리는 뭐 목적이 있어갖고 그걸 가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데 죽어야 돼. 이루지 못하면 죽어야 돼.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그 전화 조작 그게 드러났죠. 그랬더니 박지원이라는 당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관여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난 내 목을 걸겠다. 목을 걸겠다. 니네들은 뭘 걸겠느냐. 그냥 책임진다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목을 걸어야 돼. 근데 이게 정치인들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은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호박을 찾자.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이 미국에 왜 왔는데, 이 고생을 왜 하는데, 너 나하고 접시에 호박 죽자. 너무 슬픈 거예요. 애가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떨어졌으면 애가 상심이 많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등록금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준비해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너 유럽 여행, 배낭 여행 갔다 와라. 기분도 풀 겸. 해갖고 유럽 여행 보내면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호박을 죽자. 우리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냥 삶을 즐기면 되는데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출세해야지 행복해요. 막 꼭대기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꼭대기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행복해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하와이 가서 죽었어. 하와이 가서 1대 대통령인데 자기 나라에서 못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어요. 우리 꼭대기 올라가면 뭐예요? 끝이 비참한 거예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안 되니까 아들이라고 갔다 오라고 강철이하고 호흡이 3년씩 갔다 왔어요.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은 뛰어내서 죽었어요. 뛰어내서 죽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이 안 되니까 형이라도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80이 다 된 그 형이 국회의장까지 감옥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고, 출세를 한다는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비참한 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출세야.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 대통령 되라. 너무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일 잔인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자식들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 제일 잔인한 부모들이에요.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 해가 뜨는지 달이 지는지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아마 요즘 유치원 애들도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에서 참 기가 막힌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돼?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도 라틴어 했겠지만 라틴어가 어미가 144개를 외워야 돼. 그 맨 끝에 1인칭, 2인칭, 3인칭, 남성, 여성, 과거 얼마 그거를 유치원 애가 그걸 외워야 돼. 참 어쨌든 판검사 되려면 대학 들어가서도 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힘들게 사법고시 합격해 1년에 보통 1000명 뽑거든요. 그 중에 판사, 검사 되는 애들은 200등 안에 들어야 돼. 사법연수원에서. 그리고 그 연수원에서 또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그래갖고 남들 보라는 판검사 되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살인범, 강간범, 도둑범, 사기꾼. 매일 저놈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죽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인 것 같기도 하고 사기를 어디다 쳤는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게 사진 작다예요. 아름다운 거 찍는. 제가 본당 신부 때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연히 법대 수석, 졸업 수석으로 하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하는 애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애죠.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했어요. 교수들이 다. 근데 얘는 바로 김앤장 로펌 회사 빠졌어요. 난리가 났죠. 쟤는 완전히 출세 가도가 있는 애인데 김앤장 로펌 회사로 빠졌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남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왜 판사 안 가냐?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을 자신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한국의 이 판사들 다 눈치 봐가면서 이 정권에 맞춰서 재판하고 저 정권에 맞춰서 재판하고 뭐 며칠 전에는 어떤 젊은 검사가 고백을 했더라고요. 어느 기업 아들인데 무죄로 만들으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부장검사가 그 평검사한테 이건 매일 자기 양심껏 못하는 거야. 아니 매일 이놈이 살인범인가 살인범이 아닌가 그거 하는 것도 힘든데 눈치까지 봐야 돼. 근데 판검사가 뭐가 부러워요.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해. 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 열심히 스펙 쌓았고 나중에 삼성에 취직하고 너 그때부터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행복을 30년 뒤로 미뤄. 그냥 지금 중고등학교 때 행복하게 놀면 되는데 나중에 행복해. 나중에 그냥 지금 행복하면 되는데 꼭 출세해서 행복해. 출세 끝까지 간다는 건요 양심 버리는 일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지. 뭐 홀그렇게 출세를 하려고 그래. 우리 직원 아들이 메리앤 촛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코네티컷에 있는 메리앤 촛 고등학교는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에 140년 됐어요. 그 학교는. 근데 그 학교 애들은 자가용 타고 학교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전부 중동의 왕족 아이들. 미국에서도 최고 갑부집 아이들 나오는데 최고 갑부집 아이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동양 최초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학교에. 그 졸업하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에 장학생. 졸업하면 얘는 월스트리트에 가면 정말로 돈방 속에 앉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전부 학생회장 하는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전부 다 갑부집 아들이야. 너 여기 이 투자 좀 해라. 그럼 그냥 그게 공식이래. 그 아이들, 그 공식. 근데 얘는 한국에 왔어요. 와갖고 아버지하고 저한테 아버지, 나 연극 하고 싶어. 아니, 그렇게 공부를 죽어라고 시원하는데 전혀 새로운 분야에 아버지, 나 연극 하고 싶어.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출세 큰 의미 없다. 그냥 아무리 출세하면 왜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출세 안 해도 행복하면 되거든. 그래서 시키자. 그래갖고 그 집이 쫄딱 나눠갖고 돈 어쩌고저쩌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학비 좀 대줄게. 그래갖고 내가 2,000달러, 1,000달러 많이 줬어요. 얘는 NYU 연극 대학원을 갔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 부모는 미치죠. 바로 돈 버는 게 눈앞에 있는데 얘는 2년을 대학원을 다니고 연극 마지막 무대 공연을 하는데 졸업 공연을 하는데 NYU 대학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감독들한테 네임카드를 받았대요. 얘는 그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치명적이에요. 네. 뮤지컬 배우한테는. 근데 얘가 졸업하자마자 어디 오디션에 됐느냐면 제가 시카고에서 지금 왔거든요.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해밀턴은 독립의 3명 중에 1명, 그 조지 해밀턴 6개월 동안 1800석인데 전석 매진이에요. 근데 얘는 뭐로 캐스팅이 됐느냐면은 조연의 대타로 캐스팅이 됐어요. 조연의 대타만 해도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졸업하자마자 이 미국의 최고의 뮤지컬의 조연의 대타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얘가 받는 페이가 얼마냐면 10만 달러예요. 조연의 대타도 10만 달러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이제 작년 9월 달부터인가 10월 달인가 해가고 올 4월, 5월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막 끝나니까 끝날 때가 되니까 또 새로운 영국을 뮤지컬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갔느냐면 원래 뉴욕에 있던 애니까
브로드웨이에 가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어디에 얘가 캐스팅이 됐느냐면 줄리 테이머라는 감독이 있어요. 라이언 킹 제작자예요. 이 감독이 이번에 엠 버터플라이라는 뮤지컬을 올리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됐어요. 주연으로 10월 27일 날 첫 공연을 할 거예요. 브로드웨이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주연을 맡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얘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뜨는 애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뜨는 애가 된 거예요. 그냥 막 1년 졸업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월드스타 반열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얘가 만약에 지금 월가에 갔다면은 얘한테 가고 나 돈 좀 패기 쉬운 건데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나는 얘가 월드스타가 되든 안 되든 난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그냥 즐겁고 행복하면 돼. 출세 높은 거는 나중에 다 두고 가. 평생을 불행하게 살고 죽느니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난 그게 출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가 이번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이번에 이렇게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한글로 썼어요. 자기네 집이 너무 힘들 때 신부님의 배려, 유머 이런 것들이 우리 집이 엎어질 뻔했는데 개표현에 의하면 엎어질 뻔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래서 자기 미션은 엄마 아빠 용돈 주는 거 그리고 돈 큰 벌어서 생태마을에 돈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미션. 자기 아이들이면 뭐 내가 그렇게 썼나? 그 영어로 썼더라고요. 나는 돈을 바라지는 않아요. 내 옆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하나 더 느는 걸로 좀 충분히 행복해요. 그중에 출세해갖고 행복한 일은 없어요. 지금 행복해야지 나중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양심 속여가면서 이 선, 저 선, 이 부장판사, 저 판사, 이 검사, 이 장관, 저 장관, 줄대고 눈치 봐가면서 괴롭힘 당하면서 그럼 출세는 뭐해? 그냥 지금 행복하면 되지. 그 지금 행복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조카들. 우리 조카들은 내가 저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 지방을 그렇게 먹여댔는데 조카가 6인데 전부 다 저 지방대학을 나왔어. 서울 근처에 대학 나온 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애들은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딱 보니까 딱 초등학교 때 보면 알잖아요. 공부할래? 공부 안 할래? 우리 형하고 누나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얘네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말아라. 사실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상하게 되는 애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 얘네들요 성격 좋은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도 늘 근데 자기는 너무 걱정 없어. 내가 시험인데도 늘 못해. 그런데 엄마가 딱 보고 내가 떡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네. 미친. 얘는 너무 행복한데 엄마가 날 낳고 왜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 미쳤다고 그러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게 밥 먹고 있는데 밥이 먹고 넘어가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한테. 그럼 얘네들은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12년 동안 욕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누구네 집에 봐라. 공부 얼마나 잘하느냐? 너 밥이 아깝다. 이러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절대 공부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걸 내가 또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형들, 누나들, 애들 혼 못 냈어요. 애들이 정말로 공부는 못하는데 해피해. 행복해. 그런데 우리 누나 아들이 제일 위에인데 얘 지방대학 나왔어요. 천안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천안이라고 있어요. 거기 나왔어. 근데 얘 지금 1년에 1억 이상 돈 벌고 결혼해서 아들, 딸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돈 잘 벌어요. 여러분들, 생태마을에 4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유학 갔다 온 애들, 뭐 서울대 나온 애들, 특히 이대 나온 애들, 연대 나온 애들 원서 많이 넣어요. 많이 넣는데 일주일, 한 달 이상 버티는 애들 별로 없어요. 다 나와요. 그럼 우리 집에 누가 남아있느냐?
한국은 행복하게 자란 애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려있거나 아니면은 게임 중독에 걸려있거나 이런 아이들 계속 어렸을 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갖고 삐뚤어진 애들은요 어딜 가도 적응을 못해요. 근데 우리 집에 이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했네. 상업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키도 1m 73이야. 얼굴도 참 예뻐요. 근데 진짜 얘는 엄마 아빠한테 행복하게 자라네. 공부 못하는 거, 상업고등학교 다니는 거 구박 하나도 안 받은 아이들. 근데 보면은요 우리 40명 다 좋아해 그 아이. 그래서 얘는 막 매일 볼 때마다 월급을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10만원, 22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80만원. 근데 이번 7월 1일부로 300만원을 내가 불러서 너 너무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해서 300만원 주게 됐더니 얘가 일주일 후에 와서 신부님 저 280만원이라도 충분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우리 그 요한나라는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요 그냥 이뻐서 죽어. 근데 만약에 그 엄마 아빠가 상고등학교나 나와갖고 상성에서 못 들어가고 너 같은 년 나이가 낮다고 미역국 끓여먹으면 미친년이다. 그럼 얘는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요? 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조카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들이밀 수가 없어. 직장 생활하면 한 명도 없는데 6명 다 행복해. 그리고 걔네들끼리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여행도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뭐 하여튼 모여서 같이 잘 놀아요. 근데 만약 우리 조카애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 나왔다면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6명 다 지방대학을 나와갖고 얼마나 이 유대관계가 끈끈한지 몰라요. 우리 형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이번 2월달에. 근데 누나 아들이 그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너 여기저기 원서 넣어봐야 떨어지긴 한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너무너무 좋다. 이거 블루 오션이다. 내가 시장 조사 다 해줄 테니까 너 이거 해라. 근데 제가 5년 전에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조카들의 미래에 대해서. 서울대 연고대도 못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나오면 직장생활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성격은 좋거든.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제안을 했어요. 얘네들 위해서 개를 모으자. 한 달에 400만 원씩 우리가 개를 모아요. 그러면 1년 5천만 원이죠? 5년 동안 모았으면 2억 5천이야. 애들이 무슨 도시락 가게 하고 싶으면 얼마? 5천만 원. 그냥 대주는 거예요. 또 무슨 삼촌 이거 새로운 거 이거 했으면 좋겠어. 얼마야? 5천만 원. 그냥 대주는 거야. 근데 이 큰형 아들이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데 7,800이 들어가는데 조사를 싹 해갖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날로 대줬어요. 우리 애들은 은행에 가갖고 치사하게 고개 숙이고 뭐 서류 쓰고 그런 거 없어. 나한테 딱 보고만 하면 황씨 사랑의 통장이라고 내가 갖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어요. 딱 해줬어. 근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2월 25일 날 오픈을 했다는데 첫 달 버는 돈이 얼마야? 650만 원. 첫 달 번 돈이.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내가 나올 때 6월 달에 삼촌 이번 달에 내가 1250만 원 벌었어요. 삼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도와줘서. 그럼 걔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놀다가 지금 사장으로 하고 돈 잘 벌어. 계속 걔는 행복한 거 계속 행복하대요. 그리고 다단히 400만 원씩 적으면 안 돼요. 다단히. 다른 거 뭐 전에 휴대폰값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온전히 적으면 이게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갖고 라틴어 배우고 막 2학번 저학번 다니고 서울대학 나와갖고 SK 뭐 삼성 들어가봐야 초돌도 400채 안 돼요. 네. 그 걔가 행복하겠어? 우리 그 인성이가 행복하겠어? 내가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인성이가 훨씬 행복해. 그랬더니 또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 아이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애가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애가 인상을 쓰면서 가게에 나가봐야
손님 다 떨어져 나가요. 얘네들 근본적으로 반짝반짝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행복한 애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하세요? 지금? 네.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굳이 청와대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행복하면 돼. 뭐하러 청와대까지 힘들게 올라가.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이민 와갖고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구비구비 인생 구비구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남편, 자식들 몰라요. 내가 할머니들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그리고 얘기를 좀 2박 3일 얘기하면 할머니 했어. 그래갖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한 거 다 아시느냐고. 그럼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예요.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뭘 알아 애기는. 정말로 손가락 오가면서 허리 막 아파가면서 그 힘든 거를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은 그렇게 고생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니고 뭐 하느냐고 엄마가 고생한 걸 뭘 봐. 본 적이 없으니까 잘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남편이 잘해주겠지, 자식이 잘해주겠지, 그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호강하고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날 애들이 와서 맛있는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그러면 모르고 그냥 다 까먹어. 그냥 냉면을 먹으러 가면서 내가 이 고생을 해갖고 내 자식들이 나 하나 몰라주고 냉면 하나 사주는 건 없다고 그러면서 냉면 먹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들이 복도 없는 면 냉면 사주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공하려면 한국에서 10배도 고생해주셨어. 이렇게 고생한 나한테 쏘면 안 돼? 너 오늘 내가 냉면 한 통 쏠게. 내가 너한테 낼게. 마리아야 가자. 내가 너한테 사줄게. 그럼 자기가 한 통 쏘고 먹으면 되지. 너 같이 먹는 냉면인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 한 통 쏘고 가서 먹는 냉면이랑은 맛이 달라요. 제가 22년 전이죠. 22년 전에 31살에 평택 비전동 성당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놨어요. 31살인데 신자가 몇 명이냐면 3,500명이에요. 1대 그 성당 신설 성당인데 내가 1대 신부로 간 거야. 그러니 책임이 얼마나 막중해요. 그래갖고 제가 교우들 본명을 다 읽었어요. 3,500명. 그 성청해줄 때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베드로 그리스도의 마음 이불을 풀고 성청을 해줬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를 못 빠져 교우들이. 그냥 한 주 빠지면 마리아 지난주 어디 갔는데 왜 안 왔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주연님께서 200명밖에 안 되는 진사이라는 곳에 이 성당을 내려는 거예요. 아주 신설 성당 본당 신부인데 또 신설을 내려는 거예요. 이름도 얼마나 심오해요. 진사이. 겨우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뭐 주교님 몇 명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땅을 보러 다녔죠. 우리 성당은 3,500명인데 신자가 850평밖에 안 됐어요. 땅이. 그런데 내가 그 200명을 해서 땅을 몇 평을 받느냐면 3,200평을 받았어요. 3,200평은 초등학교가 2,000평이에요. 초등학교보다 한 배 반 더 큰 땅을 본 거예요. 근데 땅값이 4억인데 성당에서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아봐야 2억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아파트가 한 채 7천만 원이었을 때였거든요. 7천만 원.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첫 원당 신부님한테 전화했죠. 보좌로 모셨던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성당을 분가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 2억 좀 꿔주세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내로와 내가 꿔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또
다음날 갔더니 1억짜리 수표를 2장, 아파트 세 채 값이잖아요. 1억짜리 수표를 2장 끊어서 딱 주시는데 내가 이 안주머니에 넣어갖고 오는데 차 안에서도 내가 빌번거렸어요. 이 돈 훔쳐가는 거. 내가 운전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꺼렸는지 몰라요. 33살에 아파트 2채 값을 이 안주머니에 넣어갖고 오는데 회장들 아무도 안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비밀리 이 추진을 했거든요. 성당 터다 그러면 땅값 올라갈까봐. 나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회장님들한테 땅 3,200평 진사리 분가를 위해서 샀다. 난리가 난 거예요, 회장님들이. 우리도 신설성당인데 어디다 뭘 분가한다는 거냐. 그리고 200명 분가하는데 뭐하러 3,200평이 필요하냐. 젊은 시부가 간도 크죠. 거기 뭐가 안 나는 데다. 이러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재고 막 책상을 쳐가면서 나아지는데, 머리에 진땀이 막 바짝바짝 나더라고요. 내가 거기 수백 번 더 가봤어요. 그 터에. 이게 정말 허가 안 날까. 길도 뭐 제대로 없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16만 5천 원 주고 산 땅이 35만 원으로 꼈어. 땅. 그럼 그 중에 800평을 팔아갖고 2억을 갖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2,400평에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큰 땅이에요. 2,400평. 후임자 신부가 왔는데 1년 후배 신부가 왔는데 200명 갖고 무슨 성당을 줘요? 10억 들어간다는데 내가 너한테 7억까지는 해줄게. 나머지 3억은 네가 한번 구해봐. 그리고 7억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성당이 정말로 예쁘게 줬어요. 그리고 난 떠났죠. 이제 시간이 지나갖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파트가 다 들어와고 신장 2,000명이 됐대. 그리고 땅이 넓은데 주차장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 미국 성당 같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래 땅이 넓으니까 그냥 또 문입구에는 커피숍 해놔갖고 여름만 되면은 아파트 사람들이 유모차 끌고 나와갖고 커피 마시고 막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지내더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분가해준 거, 누구만 하고? 나만 하고. 어쨌든 25주년 행사를 한 건 아니지만 했는데 그 성당에서 한 명도 안 왔어. 그리고 그 신부들도 5대째 신부인데 섭섭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성당 분가할 때 걔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신자 중에 반 이상이 뭐야? 90%가 세월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 신자들이 몰라준다고, 그 후임자들이 나 몰라준다고 맨날 지킬 복도 없는 놈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그 성당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토를 마련해 준 거. 근데 그때 4억 주고 산 땅이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 옆에 삼성 엄청 큰 쇼핑몰이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땅값이 100억이 됐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교회 재산 불려준 거, 누구만 알아? 그럼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맨날 강의 정신없이 다니죠. 그런데 내가 이선희 씨 너무 좋아해요. 이선희 씨 노래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아요. 뭐 제2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요즘 나온 게 2년이라는 노래. 2년. 그 노래를 들으면 약속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오면 다음 생에, 지금은 사랑할 수 없지만 다음 생에는 우리 만나서 어떻게 해보자. 이게 우리 신부들 위한 노래, 신부들 위한 노래. 그 노래를 할 때마다 우리 집에 가서 불러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강의 끝나고 뭐 들어오거나 모임 들어올 때 1시간, 2시간 내내 반복해서 들어요. 철저히 한참 그렇게 우리 신부들 마음을 잘 이해하는 노래인지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공연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딱 하루 강의가 비는 날이 있어갖고
보니까 서울 공연은 벌써 끝났더라고. 대전 공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 체육관인데 VIP 자리를 예약했는데도 중간인데 티켓값이 얼마냐면 15만 6천 원이에요. 15만 6천 원. 근데 누구 돈으로 끊었어? 내 돈으로 끊었어. 교우들이 끊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선희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 생각 말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긴 뭐 이 시골이라 어떻게 연예인들이 올지 안 올지 한국에 들어가도 조용필 공연 티켓 끊어서 가세요. 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조용필 노래 부를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야. 가세요. 가야지.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태마을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 피정, 목요일이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이에요. 그런데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피정에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이 제일 행복하냐면 금, 토, 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불려 6끼를 하는 거예요. 주부가 밤 6개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럭셔리해. 금토일 오시는 분들이 밥 먹고는 산책 하고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 커피 마시고 그래요. 왜 이렇게 여유 있고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6개를 안 하지. 밥 안 하지, 설거지 안 하지. 이틀 밤 자는데 들어가는 피정비가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이 되게 60 넘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30살부터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시집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가 얼마냐면 250만 원이에요. 이 가정법원에서 저기 뭐 위자료 계산이 나오면 25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면 9억을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9억 원어치 일했으니까 9억 내놓으라고. 그렇게 9억 원어치 일을 해놓고 평창에 가서 2박 3일 한번 쉬어보겠다고 한번 가려고 하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라고. 그 8만 원이 아까워갖고 갈까 말까 그러면서 지들이 복도 없는 년 평창에 피정 하나 보내주는 누가 없고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슬퍼. 그러고 울면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줘요? 내가 나를 보듬어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남편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돼. 얼마나 애만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와갖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단돈 1,000원도 나를 위해서 써봤던 적이 없어.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이게 언제 알아보느냐면 내가 할머니들하고 유럽 여행 가보고 알아요. 성당에서 보는 할머니들이랑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랑 질이 달랐죠. 성당에서 막 후줄구리하게 미사 참여하는데 인천공항에 딱 나올 때는 선글라스를 스카프 줄고 돈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 그냥 돈가가 그래 한번 딱 비행기를 타고 한 30명이 가요. 파리 드골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정말로 그 가이드가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파리는 한번 가보시면 직접 조명이 없어요. 건물을 아래서 빛을 쏘든지 위에서 내리싸요. 그 은은해. 그냥 그리고 막 가는데 여기 다이애나가 여기 지하철도 들어 여기가 여기서 반짝반짝 배우고 죽은 데가 그러고 막 그 스토리 그냥 막 예산의 도시 막 얘기를 막 가슴이 벌렁거려. 그리고 또 가이드가 또 그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침에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야.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간 길에 보고 바로 에펠탑 보고 점심 먹고는 목마른 듯 막 어서 많이 듣던 얘기만 꿈의 얘기만 들리니까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보고 밤에는 쌍젤리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거나 네이프로다 그 할머니들이 정말 내가 400만 원 들여서 평생 정말 한 번 위로를 받는구나. 근데 호텔 도착 10km 전에 가이드가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기는 티켓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다. 여러분들이 내리는 포토들이 가방, 여러분들 여행용 가방을 전부 다 방에다 갖다 줄 텐데 티켓 1달러 팁을 줘라. 그 호텔에서 나오는 호텔에서 1달러 내려놓고 나오는 게 에티켓이다. 그럼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머리가 생각지 않았던 2달러 딱 튀어나오고 생각지 않았던 그래갖고 딱 버스에서 내린 정말 포토들이 막 가방을 막 쥐고 가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1달러 아끼려고 놔두라고 맨날 데리고 갈 거라고. 그러면 그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 무거운 가방을 10일 동안 끌고 다니는 가방 아니에요. 이 시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럽은 엘리베이터가 다 조그매요. 그리고 2명 들어가면 기다려야 돼. 30명. 그냥 많이 타고 올라가서 방에서 기다리고 다 갖다 주는데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로마에 가도 이제는 말도 안 해도 그냥 놔라고 내가 들고 가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마지막에 압권이 있어요. 마지막 날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 매일 내 돈 뜯어먹는 아니 하루에 2달러면 10일은 20달러야. 20달러. 평생 고생해갖고 아니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달다 보면 안 먹으면 돼. 그럼 기분 좋게 땡큐하고 팁 주면 얼마나 럭셔리하고 내가 우아해져요. 이 1달러 주고 땡큐하고 이거하고 놔두라고 내가 들어가. 그럼 뭐하고 400만 원 들여서 여행을 가요? 가지 말지 그러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저는 여행 뭐 많이 다니죠. 정말 1년에 4개월을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요 나도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은 그냥 포토들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1달러 안 줘요. 2달러, 5달러 딱 주면서 Thank you. I come from Korea. 한 병 쏘고 드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 나중에 행복하지 말고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했어. 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야. 건강. 내 이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청국장 가루. 이 청국장 가루를 내가 외국에 강의 다니면 청국장 가루 못 먹을 때 많아요. 그럼 정말 화장실을 못 가요. 한국애들하고 밥숟갈 2숟갈, 티스푼 아니에요. 밥숟갈 2숟갈 크게 떠서 여기 넣어서 저는 물에 타 먹어요. 물에 타서 먹잖아요. 다음날 화장실에 가면은 똥이 60cm가 나와요. 그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편한지 몰라요. 제가 10년 전에 청국장가를 처음 만들어 팔았을 때 1년에 500만 원, 2년째 5천만 원, 올해는 30억. 30억. 벌써 18억, 19억을 팔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뭐 4개월에 후반부에 더 많이 팔리는데 30억 정도 우리가 팔렸죠. 이게 좋으니까 팔리지,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우리는 이 주문하는 분들 물어봐요. 무슨 경로를 통해서 우리 걸 알았느냐고. 요새 텔레비전, 신문 다 빵빵빵이야. 하나도 텔레비전, 신문 보고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입소문이야, 입소문.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먹어봐라. 우리 총 책임 LA에서 자매님이 왔는데 어떤 자매가 당이 있는데 그걸 먹어보고 당이 싹 조절이 됐대요. 그래서 그냥 온 사람들한테 다 사주는 거야. 이거 좋다고. 이거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 효과가 너무 좋은 걸 아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막 전화가 아침부터 전화가 불통이 나요. 근데 너무 전화를 못 받으면 나도 가끔 받아요. 내가 한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세례명을 물어봤어요. 청국장 2개를 주문하길래 세례명이 뭐냐? 자기 세례 안 받았대. 근데 어떻게 우리 청국장 가루를 알게 됐느냐? 마치 우리 수원 정자 꽃매라고 우리 집 있는 아파트야.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평생 아팠대. 속이 위, 장 이런 게 안 좋아가고 약을 또 안 안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난 너무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 쓰레기 버리러 나온 천주교 교우가 그렇게 아프면은 평창 생태마을에 청국장 가루를 먹어보라고 그 얘기 듣고 주문해갖고 먹었는데 집에 있는 약을 다 버렸대요. 자기 청국장 가루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우리 교우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청국장 가루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해야지 청국장 가루를 전하라고 근데 제가 요즘 성서 강의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성서 강의 중에 한 자매가 날 찾아와서 신부님 저 고려대학교 대학병원의 약학자입니다. 당연히 교수고 박사죠. 자기 신장 하나는 완전히 기능을 못한대. 다른 하나는 52%밖에 신장은 기능을 못한대요. 근데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콜라 색깔이 나오는데 화장실에 가면. 근데 우리 청국장에 K2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 청국장 작년에 FDA 승인 받아갖고 여기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확실히 보니까 한 30, 40만 달러 이제까지 팔았어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K2라는 성분이 신장을 도와주는 걸 한대요. 자기가 그거를 우리 걸 사서 먹었는데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52%밖에 기능을 못하더니 64%로 올라간대. 리포트를 써가지고 왔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기 이게 피를 맑게 하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당, 혈압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건데 위, 소화, 변비는 말할 것 없고 내가 이거 청국장 팔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나중에는 이거 없어. 살려면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내가 오늘 갖고 왔어요. 15분 쉬면서 책 사인하면서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씀입니다. 행복 특강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인 웃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유달리 행복하고 여유로운 웃음과 반응들이 돋보이는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보고 있으면서 웃고 들으면서 웃고 배우면서도 웃고 웃다가 넘어가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나이 들어 성숙해지듯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거짓말이 아닌 정의로운 어른들이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나라여야 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삶은 그냥 단순히 살면 되는 것이며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즐기는 방법을 잘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씀에는 많은 진리가 들어있죠. 단지 하고 싶은 일하고 살며 지금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며 출세나 성공해서 행복하려 말고 남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압박하지도 말고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웃고 살며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지며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남 원망도 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며 그런 마음으로 남도 보듬어주고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웃음 치료의 원리와 웃음의 효과를 알려드리고 한국 사회의 중년들이 따라해 볼 수 있는 웃음 요령을 소개합니다. 웃음 치료의 원리와 웃음의 효과. 웃음 치료의 원리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원리.
웃음은 몸의 여러 생리적 변화를 촉진합니다.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엔돌핀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둘째, 심리적인 원리.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시키며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사회적인 원리. 웃음은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집단의 결속력을 높입니다. 이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의 정신적 안녕을 돕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웃음의 효과는 신체적 건강으로는 면역 기능 강화, 혈압 감소, 심장 건강 증진, 통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기분 개선, 삶의 만족도 증가 등 정신적 웰빙을 증진합니다. 사회적 유대감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며 협동과 팀워크를 촉진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중년들이 따라해 볼 수 있는 웃음 요령. 일상에서의 웃음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웃음을 위한 시간 만들기.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코미디 영화나 유머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웃음을 유발하는 동영상이나 책을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유머 일기 쓰기. 일상에서 웃겼던 일이나 재미있었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유머 일기를 써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기억을 상기시키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셋째, 웃음 요가. 웃음 요가는 인위적으로 웃음으로써 웃음의 생리적으로 효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의 짧은 시간 동안 일부러라도 웃어보는 웃음 요가를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웃게 하기 위해 매일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웃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유머를 주제로 한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은 가족 유머 나누기 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과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유머 게시판을 만들거나 회의 시작 전에 유머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직장 분위기를 밝게 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유머 감각 기르기. 일상에서 작은 유머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유도해 보세요. 여섯째, 취미 활동해 보기.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취미를 놀이처럼 해보며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치료 도구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웃음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의 행동 요령을 실천해 보세요.